자, 두플랜 A 이번에는 개요의 역추적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의 역추적. 네,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개요의 역추적만 마스터하면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이 개요의 역추적을 마스터하면 여러분들은 수능 독서에서 95% 정도의 정답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5%는 뭘로 완성하느냐? 나머지 5%는 별표의 최적화를 하면은 완성할 수 있어요. 즉, 개요의 역추적과 별표의 최적화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수능 독서 지문에서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정말 이거 마스터한 애들은 진짜 최고라고 손꼽는 작품이니까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100% 90점 후반대까지 다 찍게 만드는 그 첫 번째 1등 공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요의 역추적을 통해서 우리는 독서 지문 독해 능력의 극대화를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네, 목적, 목표, 극대화를 이루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독서 굉장히 싫으시죠? 이제 예전에 비문학이라고 했죠. 지금은 이제 독서라고 하는데 굉장히 싫어들 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수험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렇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독서를 싫어하는 것일까? 이유를 보니 이래요. 첫째, 생소한 내용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 지문들이 그렇죠. 인문하면 뭐 역사, 문화, 철학 이런 것들을 하는데 흔히 문사철이라고 하죠. 특히 철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까지 19살이 될 때까지 그다지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없어요. 네, 그나마 뭐 윤리와 사상 선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보기는 하겠지만 그런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낯선 지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나 뭐 문과 학생들에게 과학 지문, 이과 학생들에게 경제나 사회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해의 어려움에 대한 부담감. 이것은요 굳이 계열을 나누지도 않아요. 네, 이과 학생들에게도 뭐 연력학 법칙들에 대한 내용이나 뭐 물리 법칙들에 대한 내용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문과 학생들에게도 뭐 심지어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뭐 재할인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 이론에 대한 것들은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좀 근본적인 회의감까지 느껴지죠. 내가 도대체 이걸 왜 고민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뭐 생물 선택한 학생들도 내가 도대체 왜 공룡 발자국 모양을 보고서 이 공룡이 살아생전에 뛰어다녔는지 걸어다녔는지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돼? 이런 근본적인 의문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지문 길이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굉장히 길어요. 안 그래도 생소하고 어려운데 길기까지 하니까 읽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읽다 보면 도대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지? 이것도 언제 달 거 언제 풀어? 나 안 그래도 지금 시간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다 읽지? 나 안 그래도 읽는 속도 느린데 이런 부담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독해 플러스 문제풀이의 시간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네. 읽은 건 좋다 이거예요. 애써 읽었는데 이거 문제를 풀면은 다시 돌아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 세트 하나 자체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길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제가 반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결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결은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준다고 생소한 내용이 안 생소해지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지금부터 세계 교양 필독 100개 독서를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물리 드립한다고 웜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게 생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이거는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있어요. 이거는요 모두가 생소해요. 전교 1등이 이거 푼다고 생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수능 수석이 이 글 본다고 생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생소해요. 즉 이 글을 익숙한 상태로 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동등한 상태에서 푼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해의 어려움에 대한 부담감. 뭐가 괜찮냐?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해 다 하고 지문에 있는 내용 다 이해하고 풀면 좋겠죠. 하지만 제가 풀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해하지 않아도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기억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 이해의 어려움에 대한 부담감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는 별로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문 길이에 대한 부담감. 네. 이건 역시 동등한 조건이죠. 이거는 지문 길이를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이 지문 길이를 줄이는 것이 바로 이 개요의 역추적이거든요. 자, 숙달 되면 이 부담감도 없어집니다. 독해 플러스 문제풀이에 대한 부담감, 네, 이건 역시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착각을 하신 게 뭐냐면요, 독해 플러스 문제풀이의 시간이 길어지면요, 자꾸 독해 시간을 줄이려고 해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간에서 얘기합니다. 속독법을 익히면은 문제 빨리 풀 수 있다.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진짜 딱 한 대 갈겨버리고 싶으니까. 진짜 이 문제는요, 수능 문제는 이 글을 빨리 읽고 문제를 빨리 풀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꾸 지문 읽는데 2분 걸리고 문제 푸는데 4분이 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상황은 거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꾸 왜 세트가 6분 걸리고 있는데 지문 읽는 시간을 줄이려고 한다고요. 네, 100번 양보할게요. 여러분들 지문 읽는데 여러분들 3분 걸리고 있고 문제 푸는데 5분 걸린다고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은 8분이 걸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디까지 해결해야 되냐면요, 최소한 4분대까지 끌어내려야 돼요. 즉 반 이상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꾸 지문 읽는 시간을 줄여 이걸 2분으로 줄여서 이걸 7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장담할게요. 지문 읽는 시간 2분으로 줄이죠. 여러분들 문제 푸는 시간 7분으로 늘어나고 8분으로 늘어나요. 결국 8분 걸리고 10분 걸리게 만든다고요. 하지만 지문을 한 번에 제대로 읽잖아요. 지문을 읽는 시간을 4분으로 늘리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3분으로 줄어듭니다. 즉 전체적인 시간은 7분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줄여야 되는 시간은 지문 읽는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문제 푸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즉 지문을 빨리 읽는 게 아니라, 지문 읽는 시간을 줄인 게 아니라 지문 읽고 문제 푸는 시간을 합친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시간을 측정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지문 읽는 데서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제일 많이 시간 잡아먹는 게 뭐냐면요, 지문 읽고 문제 읽은 다음에 다시 가서 확인하고 다시 가서 확인하고 왔다 갔다 거리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고민하는 데서 시간 다 날아가 버린다고요. 이거를 줄여야 되는데 왜 자꾸 가장 중요한 걸 줄이냐고요. 줄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중에,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이거 해서 도대체 뭐에다 쓸 거예요? 문단별로 한 문장 요약하고 문단별로 요약하고 물론 그건 있어요. 논술을 하는 데는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약해놓고 그것을 토대로 문제를, 새로운 글을 써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새로운 글 쓸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쵸? 주제 한 문장으로 요약해봤자 이거 어디다 쓸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한 문장 요약하고 그 글씨 쓰는 시간, 한 문단 이거 글씨 한 줄씩 쓰고 5줄 쓰고 총 6줄 쓰잖아요. 그 손으로 옮겨 적는 시간에 문제 풀어야 돼요. 글씨 이거 쓰는 동안에 글의 내용 다 잊어버린다고요. 이 짓 하지 마요.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자, 지금부터 개요의 역추적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단 하나는 개요의 역추적입니다. 이 개요의 역추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글을 쓰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독서 지문을 쓰는 과정을요. 첫째 뭐 할 거예요? 주제를 설정하겠죠. 이 글을 내가 뭐에 대해서 쓸지 생각이 있어야지 글을 쓸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주제를 설정합니다. 아, 나는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는 글을 쓰겠어, 이런 글을 쓴다고 해봐요. 그럼 두 번째로 뭐 할까요? 바로 개요를 작성합니다. 아, 지금 서론에서는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이산가족 상봉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본론에서는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2가지 정도 하고 통일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를 하나 정도 반박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이걸 종합해서 통일을 찬성하는 글을 쓸 거야. 이렇게 개요를 짜겠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 개요를 짜놓고 마지막으로 글을 완성시킨다는 거죠. 각각의 서론, 본론, 결론에 정해놓은 중심 문장에 덧붙인 문장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그 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글을 쓸 때 이 과정을 따릅니다. 여러분들 수능 지문에서 만난 지문들 이 과정을 정확하게 따라요. 정확히 따라서 글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뭐냐면요, 이 완성된 글을 보고 단번에 주제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순리적으로 됩니까, 말이? 이걸 다 생략하는데 우리는 제대로 하려면 이 과정을 역으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글이 완성된 글을 보고 개요를 찾아야 그 개요를 통해서 이 글쓴이가 무엇을 애초에 의도하고자 했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개요의 역추적입니다. 상당히 논리적인 거예요. 자, 직접 예를 들어드릴게요. 2010년도 수능 20에서 23번 여러분들이 이때 수능 비문화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지문이 두 개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지문과 그 펌프 원리가 나왔던 마지막 기술 지문이 있는데 그 중에 사회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각 문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 하나 내지 두 개를 선택해서 밑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자, 그어보세요. 다 그었죠? 멈춰놓고 제가 선택한 문장과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문장들을 찾아냈어요. 그러면은 이 문장들을 그대로 그냥 쭉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둘이 사귄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긍정적 효과와 역기능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피해를 거려내어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친다. 지배관계 형성, 범위를 확정하는데 소비자들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옮겨가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당사자에게는 항변의 기회를 준다. 딱 이렇게 이어집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주제 찾는 과정으로 갈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거 자체가 이 글의 주제예요. 이 글의 핵심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안에서 정답의 근거를 다 찾을 수 있어요. 볼까요? 내용 일치 문제 뭐예요? 그 글의 첫 번째 문제. 여기서 답의 근거 딱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뭐죠? 기업 결합의 그 과정, 그것을 도식으로 나타냈죠. 기억, 니은, 디귿 나오죠. 다 나와요, 여기. 심사 과정, 항변의 기회, 그리고 어딨죠? 여기 지배관계, 단일 지배관계 형성. 이게 다 나온다고요. 여기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 뭐 있죠? 그 물품 구매에 따라서 대체재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 거기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 지문에서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를 때 다른 상품을 얼마나 옮겨가는지 우리 여기 밑줄 쳤잖아요. 여기서 근거 딱 나오죠. 다시 말하지만 보충자료 올려드릴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이 요약한 밑줄 친 것만 쭉 이은 글 안에서 문제에 등장하는 모든 문제의 답의 근거를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5문단의 글을 5문장으로 줄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하잖아요. 모든 부담이 다 사라졌으니까. 자, 여러분들 글의 주제를 찾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글의 주제를 찾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문제풀이에 필요하기 때문에 찾는 거 아니에요. 즉 글의 주제를 요약한 건 문제풀이에 필요한 정도만 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문장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 문장 요약하면 뭐 할 거예요? 그 안에서 문제를 풀기 위한 근거가 없는데,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 아시겠죠? 자, 개요 역추적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서 그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으시면 됩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에, 수능 문제의 답의 근거가 다 들어있을 거예요. 자, 이런 의문이 생기죠. 선생님, 그러면은 멘토님, 제가 개요의 역추적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파악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밑줄 친 것만 이었을 때 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제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제를 찾는 능력은 대부분 뛰어나요. 4등급 이상의 학생들은 거의 다 합니다. 5등급 이상의 학생들도 본능적으로 잘 찾아요. 다만 자신이 없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수능 기출문제 지문들을 통해서 개요 역추적을 끊임없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1년 내내 계속될 거예요. 약속 드릴게요. 개요 역추적만 제대로 되면 여러분들 수능 독서 지문에서 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